네,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메가스터디 학원 서머스쿨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부 교무실장 고석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여름방학 이제 2학기를 맞이해서요. 학원에서 현재 고1, 고2, 고3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고1, 2 부모님들에게는 변화되는 대입 환경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금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3 부모님들 대상으로는 2020학년도 내년 이제 대입인데요.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고1, 고2 학부모님들도 1년 그리고 이제 2년 뒤면 내년 그 1, 2년 뒤 이 시기면은 이제 수시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자녀분들 입시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꼭 몇 등급이 어느 대학을 간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수시에 대한 전형이나 이런 내용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실제 어떤 등급대가 합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명회 연사로 본사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과 본사 입시연구소 남윤근 회장님께서 직접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식수는 지금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회장님 그리고 소장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 방학 프로그램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 회장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 차가 조금 막히는 관계로 프로그램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근 소장님 강연 뒤에 그 고3 학부모님들은 세미나실 바로 옆 D2 강의실에서 별도로 고3 정문근 실장님께서 그 고3 특별 프로그램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서 먼저 본원 김기주 원장님께서 부모님들께 간략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덥지 않으시죠? 예, 무더운 날씨에 아주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힘든 발걸음 해주신 거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통은 이제 뭐 늘 강연자로 나서고 마이크만 잡으면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 위해서 그 손주은 회장님과 우리 그 메가스터디 입시 연구소장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그야말로 인사만 드릴 겁니다. 그야말로 인사만 드릴 거고 회장님이 잠깐만 많이 늦으시진 않을 겁니다. 조금 늦으신다고 저한테 그 연락이 와서 썸머스쿨 프로그램 어차피 뭐 나중에 그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잠깐만 그 썸머스쿨 프로그램을 우리 그 고등부 실장 사회자가 잠깐 얘기를 했죠. 해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바로 회장님 강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만 드릴 거고 다음에 더 의미 있는 강연으로 학부모님들 만나뵐 거 약속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짧으셨죠? 예. 예, 그러면은 바로 그 프로그램 안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 자료집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핵심 내용들 중심으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모님들은 이따 설명회 이후에 남으시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이렇게 전화나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서머스쿨 프로그램인데요. 방학 프로그램은 그 고1, 2 같은 경우는 방학 프로그램이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명회에 앞서서 그 수원시내 주요 학교 그 2학기 중간고사 일정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기말고사가 지난주에 끝나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끝났는데 지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학교가 9월 27일.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10월 1, 2일, 그리고 조금 늦는 학교들이 이제 10월 7, 8 정도 이제 그쯤에서 시작을 하니까 오늘이 7월 12일인 거를 감안해 본다면은 실제 중간고사까지는 이제 2달 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름방학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중간고사까지는 그래도 이제 방학이라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여러 번 복습을 할 수가 있지만 중간고사가 끝나고
6주 정도가 지나가면은 바로 또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름방학 때 중간고사 시험 준비도 해야 되지만 큰 틀로 본다면은 2학기 전 과정에 대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만 아이들이 2학기를 좀 안정적으로 좀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1번의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먼저 1번에 기존 지금 현재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미 2학기 과정이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을 많이 하는 7월 18일, 19일쯤에 저희가 2차 개강을 진행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이제 신입생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학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7월 18, 19쯤 2차 개강쯤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국어, 영어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수업 받는데 뒤처짐이 없도록 주말을 이용해서 별도 보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일은 이제 고1, 2 모두 토요일 포함해서 주중 4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중은 저녁 7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수업이 있는 반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과목 및 내용에서는 국영수 2학기 준비학습, 2학기 준비학습 이거는 정규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기초 다지기는 방학 때 준비한 저희 국영수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반은 저희가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하고 있고요. 국영수 내신 등급이 뭐 1등 평균 1등급 때나 2등급 초반 때 학생들은 이제 메가반이라는 최상위권 반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 중위권, 중상위권은 학교별 반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단지 이제 수학만 이제 영어는 조금 부족하지만 수학이 좀 상위권인 학생들을 위해서 7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그 주부터는 토요일에 별도 심화 프로그램이 심화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그 저희 3번에 표준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방학 프로그램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그 시간표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이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 8번, 9번, 10번, 8번, 9번, 10번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이 정규 수업이고요. 이 수업 시간에 2학기 중간고사 정리,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까지에 해당하는 선행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2일 월요일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 시즌이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1, 2, 3번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는 신청자 대상으로 학생들 자기주도 학습 저희가 자습 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2시부터 6시까지는 썸머스쿨 레벨업 특강, 선택형 특강이 개설이 됩니다. 이 수업이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선행을 포함해서 국어, 영어는 내신 심화 또는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썸머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규 수업 때는 2학기 중간고사까지 내신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강을 통해서 2학기 기말 범위와 수능을 대비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의 국수형 특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을 하는 거고요. 특강비는 국어, 영어 한 타임에 70분씩 8회 각 8만 원씩이고 수학은 한 타임에 70분 총 10회 10만 원입니다. 참고로 썸머스쿨 특강은 정규 수업에서 2강좌 이상을 수강을 해야 특강을 들을 수가 있고요. 특강만은 별도 수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시간하고 날짜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 재원생들 같은 경우 지금 어제부터 지금 신청서 저희가 배부를 했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희가 이거 접수 마감을 할 건데요. 그 반에 따라 과목하고 강좌에 따라서 반이 막 여러 반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날짜하고 시간을 픽스를 하면 추후에 막 고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과목 조사만 하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특강에 관한 그 시간표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강 세부 내용 보시면은요, 국어는 이제 수능 기초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독서하고 문학, 독서는 모의고사에서 비문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강좌의 특징은 모의고사 대비 그리고 내신 심화에 관련된 수업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두 개의 강좌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수학 1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선행입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대상은 지금 1학년 최상위권 반인 메가반 또는 학교별 반 학생들 중에서는 1학년 2학기 선행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2학년 1학기 과정을 먼저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수학 1 그 특강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수하는 기말고사 범위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때 저희가 중간고사 진도까지 나가고요. 특강에서 기말고사 범위까지 진도를 나가니까 수학화 특강을 신청을 하면 방학 기간 동안에 2학기 과정이 한번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메가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에 지난 3월 그리고 5월 달에 공통수학 하 과정이 지금 한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특강은 이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하 특강을 꼭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공통수학 하에서 단원 구성을 보면은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단원이 함수 그리고 확률 쪽인데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순열조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함수나 확률 과정 같은 경우는 모두 중등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다 지금 잊었고요. 특히 함수, 저기 함수 안에 기본 함수, 그리고 합성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소단원들이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시험 공부나 평소 학습할 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이렇게 좀 한번 선행으로 좀 공부를 해 놓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우의 수나 순열조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때 또 선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학 동안은 수학 하나 정도는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그 내신 시험 경향이 그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포함해서 객관식에서 문법을 대비할 수 있는 문법 중심 특강이고요. 마찬가지로 수능을 위해서 필수 구문 정리해주는 특강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수원 쪽이 아니어서 방학 동안 짧게라도 이렇게 한 3, 4주 만에라도 이렇게 좀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부모님들이 좀 다수 계셨는데요. 그렇게 3, 4주밖에 못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마련된 게 특강입니다. 특강은 이 3주 동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강좌고요. 교재나 이런 것들은 자체 제작 교재 중심으로 저희가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준비한 특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 공통수학 하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재 제작을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작년하고 재작년, 작년하고 재작년 수원시내 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실제 모의고사나 학생들이 꼭 풀어봐야 될 문제들 중심으로 저희가 좀 엄선해서 교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강료라든지 입학 절차 및 선발고사는 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테스트 1, 2학년 공통으로 진행되는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표를 보시면 그 시간표 구분에서 9번 8시 20분부터 30분까지 그 강좌에 상관없이 그 매일 영단어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학 주간 테스트는 격주로 매주는 저희가 볼 수 없어서 격주로 진행할 예정이고 내신 대비 기간을 제외하고 평달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총괄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름 방학의 특성상 7월 19일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7월 말에 보지는 않을 거고요. 8월 중순쯤 서머스쿨 총괄평가라고 해서 처음부터 중간고사 범위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영수 시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 2학년 프로그램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1학년하고 2학년이 비슷합니다. 먼저 개강 날짜 동일하고요. 7월 8일하고 7월 19일.
1학년은 좀 인원이 많아가지고 반에 따라 등원 요일이 좀 상이한데 상대적으로 2학년은 저희가 요일을 좀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학년 전반 모두 월화목토 이렇게 4일 등원이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고1과 동일합니다. 개설 과목 마찬가지로 국영수, 그다음에 2학기 준비학습은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수업이고요. 수능 대비 학습은 기말고사 범위 또는 3학년 선행학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설반은 현재 최상위권 1반, 그다음에 심화반 2개 반, 기초반 1개 반에서 총 4개 반이 지금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표준시간표를 보시면 1학년과 동일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는 자습, 그다음에 특강,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자습과 특강은 1학년과 동일하게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습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학원에 나오면 오전에 저희가 당직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이제 있고요. 그때 이제 학생들 감독 및 그다음에 1대1 질의응답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기간에는 저희가 이제 특강을 개설을 하면 이제 국영수 3개 강좌를 다 신청하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부터 6시까지 계속 수업 듣고 저녁 먹고 또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들으면은 이게 사실은 과부하가 와요.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제가 특강 시간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3강좌를 다 신청한 학생이라고 해도 실제 수업은 하루에 2개 강좌 정도만. 그래서 2개 정도 수업 듣고 한 타임 정도는 자습을 통해서 뭐 특강 내용에 대한 뭐 과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복습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7월 22일부터는 전임 선생님들이 다 지금 당직 강사들은 오전에 나오는데 나머지 선생님들도 모두 1시 반에 전 강사가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특강을 듣지 않더라도 2시부터라도 자습에 참여하면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질의응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강 듣다가 잠깐 그 쉬는 학생들도 이 시간에 얼마든지 질의응답이 가능하니까 여름방학 때 아이들 많이 놀고 느슨해지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학원에 나와서 3주라도 좀 빡세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저희도 좀 강하게 좀 설득을 할 건데 부모님들께서도 잘 좀 설득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1과 동일하게 저녁 시간 주중 7시부터 10시 정규 수업, 토요일 오전 수업 진행을 하고 이 시간표는 표준 시간표입니다. 반에 따라서 수업하는 요일이 조금 다른데 대신에 수학은 화요일과 토요일로 현재 고정이 되어 있고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반에 따라서 국어, 영어, 영어, 국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강, 뭐 기간 특강비 다 동일하고요. 특강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어는 이제 수능 특강 맛보기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고3 선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문학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2학기 때는 문법을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때는 이제 국어 시간에 문법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학년 때 배우는 이제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문학과 문학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학이 이제 수학 2하고 확통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수학 2는 2학기 때 모든 학교가 지금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정규 시간에는 중간고사 범위, 그다음에 특강 때는 기말 범위, 그 단원은 적분 파트. 아까 1학년은 제가 함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라고 했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뒤쪽 부분이 적분 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수학 2가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과는 그 이제 아이들 이과 같은 경우는 이 수학 2가 수능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3학년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미적분을 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 바로 수학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2를 잘 배워놔야 실제 내년 3학년 내신과 수능에서 안정적인 점수나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2도 방학 동안에는 기말 범위까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문이과 공통입니다. 네, 수능에서 그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만 수능에서 기하 안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수능에서 기하를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1은 다시 이제 기하나 미적이나 확통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통이 문이과 전부 다 공통 범위입니다.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미적분하고 확통 두 개를 동시에 다 배우는 학교들도 있는데 2학년 때 그래도 확통은 한번 여름방학 때 정리를 해놔야 3학년 때 선행 들어갈 때 한번 배웠던 부분을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확통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리면 내신이 좀 1, 2등급 상위권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통을 좀 듣는 것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신 1, 2등급의 상위권,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 포함입니다. 확통을 좀 듣기를 추천드리고 이과 학생인데 내신이 한 4등급대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2, 수학 2를 들어서 기말고사 범위까지 완성을 좀 하는 게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마찬가지로 그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이제 서술형 대비 문법 및 수능 필수 구문 특강으로 1학년과 동일한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특징은 이제 그 아이들 내신 시험이 대부분 모의고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전년도란 3개년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들 중에서 주요 지문들을 발췌해서 자체 제작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방학 기간 동안에 3주 동안 굉장히 그 시간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머스쿨 프로그램은 크게 자습, 이게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특강은 2시부터 6시.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이 7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습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학생들 과제하는 시간. 과제 그리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10시에 집에 가면 책을 많이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나와서 과제 복습. 그리고 하나 놓쳤네요. 그리고 1대1 클리닉. 이때 이제 선생님들과 좀 밀착 관리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는 선행 그리고 심화. 본인이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있을 때 특강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입시라든지 이런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어떤 우리가 좀 특징이 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특정 학생이 뭐 국어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부족한 영어를 빨리 메꾸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냐면 수능에서 최저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보이시나요? 예. 영어가 부족하고 국수가 좀 낮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전략적으로 국어 수학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야 등급이 하나라도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그러니까 다음 학년 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2학기 기말고사 범위를 할 것이냐 그것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심화라는 거는 뭐냐면 국어나 영어나 수학 중에서 내가 이 과목은 더 잘하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인데 내가 국어 영어 중에서 어떤 과목을 더 잘하고 싶은 것인가. 특히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니까 국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다. 더 높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국어 특강을 들어가지고 국어를 확실하게 더 잘하게 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정규 수업 7시부터 10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 중간고사 대비. 2학기 중간고사 대비고 실제 중간고사가 제일 빠른 학교가 9월 27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이제 3학년 이제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뭐 3학년 부모님이야 이제 내신 다 종료가 되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그리고 이제 수능 마무리지만 1학년, 2학년 부모님들은 이제 시작이고요. 특히 1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와 다르게 자녀분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서 조금 이제 여러 부분 걱정이 좀 되시겠지만 3학년 수시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그 내신이 반영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10번 봐야 되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2번 끝나서 8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2학년은
6번 끝나고 4번 남아 있고 3학년만 지금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1학년 부모님들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아이들이 다시 한번 좀 학업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좀 잘 격려, 독려 부탁드리고요. 특히 겨울방학 또 부모님들이 저희가 겨울방학 때 윈터스쿨이라고 아침에 아이들 9시까지 등원시켜서 10시까지 학교처럼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름방학 때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좀 사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방학 자체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학습 운영 일정상 수업 컬이나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학생들에 따라서는 학교 보충 그리고 이제 여행이라든지 좀 이런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현재 방학 때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 1월 윈터스쿨 말고 2월 달 윈터스쿨 때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이 지금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봤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잘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게 이제 오전에 일어나서 나오는 건데 이틀만 잘 나오면 돼요. 이틀만. 예.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잘 나오면 예, 그때부터는 잘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방학했는데 막 늦잠 자고 막 그러는데 이틀만 잘 나오면 되고요. 여름 방학 때 학생 생활 패턴이나 리듬이 흐트러지면은 2학기 과정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예, 학교 가서도 공부 제대로 못 하고요. 부지런하게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잘 수업 참여하고 예, 자습이나 이런 것들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만 더 아직 회장님 안 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예, 이번에 프로그램 특징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1, 2, 3학년 거의 공통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좀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지금 주로 말씀드린 게 프로그램 특징 중에서 2번하고 3번 항목이었습니다. 이제 오전 자습 그리고 국영수 선택형 특강은 22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내용이나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주중에 이제 개인 사정으로 결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는 저희가 결석자 보강을 진행합니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시험이 화요일에 끝난 학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개인 사정으로 지금 결석한 학생들 같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오늘 담임선생님들이 지금 전부 다 보강 관련해서 문자 발송 제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시부터 6시 사이에는 결석자 보강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부모님께서 특정 수업 언제 빠져서 학원을 못 온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거 순서대로 먼저 저희가 보강 시간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먼저 빠지거나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5번 항목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제 약간 대형 학원을 좀 기피하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일단 대형 학원은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냐. 두 번째는 또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학생 한 명에 한 명에 대한 개별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어느 학원을 가도 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서 더 세세하게 보고 뭐 작은 학원이어서 자세하게 보고 그렇다기보다는 이건 철저하게 학생들 성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 스스로가 본인이 모르는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담임 선생님하고 또는 담당 선생님께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요청을 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게 좋고요. 물론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고 확인은 해요. 네, 저희가 어려운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좀 학원 다니면서 좀 필요한 건 없는지 좀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수업 어렵지 않냐, 어떠냐, 괜찮냐 물어보면 당연히 애들이 괜찮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수업이 이해가 돼서 괜찮다가 아니라 선생님 좋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진짜 조금 냉정하게 보시려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진도 빠르기가 어떠냐, 빠르냐, 느리냐, 적당하냐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진도가 빠르냐, 느리냐, 적당하냐. 빠르다라는 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적당하다라는 얘기는 알맞다. 그리고 느리다라는 얘기는 쉽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듣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우리 아이가 좀 빠르다고 합니다. 느리다고 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단원에 따라서 그게 또 다 달라요. 예, 학생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주기나 횟수로 말씀드리면은 2주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번 일일 영단어 테스트, 수학 주간 테스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과제는 저희가 매일 그 학생들에게 내주는데 주간 과제물 형식으로 주말에 별도로 나가는 과제가 있고 담당 선생님께서 주 1회 철저하게 과제 관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결 관리 시스템 학부모님들께 학생들 출결과 동시에 문자가 발송되고요. 셔틀버스는 저희가 운행하는 곳 전 지역은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번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그 생기부 관리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상시 학생 생기부만 제출을 하면 제가 무료로 그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생기부를 열람을 하지 못하고 아직 지금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선배들 생기부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실제 생기부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부모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하시고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오늘 일부 순서인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 전략과 여름방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원장님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얼마 됐습니까 하니까 여기 오신 지 벌써 13년이 되셨답니다. 어떤 지역의 학원이 이렇게 10년 이상 계속 운영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평생 그 학생을 가르치는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13년째 수원에서 좋은 교육의 장을 만드신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방학 자체가 좀 짧아졌기 때문에 하다 보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사 일정을 고려해 봤을 때 한 20일 채 안 되는 이 기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낼 거냐 하는 것이 어쩌면 도리어 더 중요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기쁜 소식을 먼저 하나 전해드리면 현행 그 입시 제도의 틀을 쭉 봤을 때 지금 고1 학생들은 아마 대학 들어가기가 상당히 쉬워질 겁니다. 학생 수가 고2부터 급격히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고3들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고1만 하더라도 주요 대학 상위 한 15개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지금은 한 10% 조금 더 되는데 고1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기가 엄청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너무 쉽게 듣고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대학 정원을 좀 줄이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정원이 주는 게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줄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은 정원이 얼마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 수 자체가 워낙 줄기 때문에 2022학년도가 될 경우에는 대입 정원 대비해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0.7대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경쟁률은 아직 살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괜찮다는 명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한 20%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열심히 해주면 지금
뭐 고3이나 최근에 한 4, 5년간 입시에서 시달리는 선배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가지고 오늘 설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가십니다. 자, 자료집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여기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과거 입시보다는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 2000년생들을 보면 이때는 새로운 밀레니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출산율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해 태어난 애가 64만 명인데 지금 고3은 56만 명 정도로 한 8만 명 가까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2 같은 경우에는 49만 6천, 그리고 고1은 49만 5천.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7만 명 이상 또 줄었기 때문에 대학 정원은 그 정도 속도로 전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재수생 숫자도 최근에 한 13만 명을 유지하던 재수생 숫자가 8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들어갈 확률이 한 19% 가까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해졌다. 그래서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죠. 요게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 대입 정원과 학생 수 비교 해놓은 거기를 보면 작년도에 대학 입시를 치렀던 친구들은 대입 정원보다 조금 많죠. 그리고 현재 고3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1.1대 1도 안 됩니다. 근데 고2, 고1, 중3 이렇게 내려가면 대입 정원 이하로 떨어지고 0.7대 1 정도로 떨어지고 4년제 대학 정원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를 좀 못한다, 뭐 웬만큼 한다 이러면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선생님이 원서 쓰라는 대로 가면 수시로 웬만한 대학은 다 갑니다. 근데 사실 가고 싶은 대학이 상위 15개 대학이죠. 그리고 뭐 카이스트라든지 주요 특수대학 이렇게 하면 괜찮은 대학이 한 25개, 3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그래도 20%까지 올라간다면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죠. 작년도 2019학년도하고 2022학년도의 대입 평균 경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는 에서 2022학년도 사이에는 대입 정원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48만 7천 명 정도 되고 수능 응시자 수를 보면 2019학년도 작년에 2000년도에 태어난 학생들이 한 64만 명 되지만은 실제로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은 4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재수생이 한 30% 조금 더 된다는 비율로 봤을 때 13만 명 이렇게 해서 작년에 53만 명이 수능을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률이 1.09대 1이었고 2022학년도에는 고3 중에서 앞에 숫자가 보면 한 49만 명 정도였죠. 49만 명 중에서 수능에 응시한 학생은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로 재수생들이 형성될 거니까 한 8만 3천 명 이렇게 하면 4년제 대학 대입 그러니까 대입 전체 정원 4년제 말고 경쟁률이 0.7대 1로 떨어지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는 지금 고1 학생들은 0.7대 1이고 주요 15개 대학 안에 들어갈 확률이 한 19%. 그리고 특수대학까지 하는 것 같으면 이게 한 22, 3%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여기 고1 학생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고1 학생이나 학부모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고2, 고3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숫자 예상한 대로 고1, 고2, 고3 이렇게 많은데 고1, 고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신만 좀 바짝 차리면 훨씬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최근 한 2, 3년에 비해서 훨씬 올라간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이럴 때 좀 과감하게 한번 투자하시면서 애들을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한번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쉬워졌다, 쉬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2021학년도까지는 현행 제도로 가고 2022학년도 가면 좀 큰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문이과가 없어진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고1부터 그리고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 있어서 일부 변화가 온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 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수시와 정시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화보다는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정시 전형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올해 입시부터 적용이 꽤 되는데 고1까지 가면 더 확대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능 위주 전형이 전체 전형의 30%를 로 확대하라고 이미 작년에 권고안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주요 대학들이 벌써 여기에 많은 반영을 하고 있고 아직 서울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이런 학교가 조금 변화가 늦은 편인데 연대라든지 성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이미 정시 전형을 한 30%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이 권고안은 대부분 다 2022학년도까지 가면 다 실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 대학들이 2022학년도에 한 30%까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표를 밑에 해놨고요. 현재를 보면 현재는 어느 정도냐면 전체 대학은 일단 오른쪽 제일 끝에 정시 수능만 가지고 보는 전형이 20%가 채 안 되죠. 19.9%. 그러면 2020학년도 보면 교과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지방 사립대라든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학교 교과 내신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 이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주요 15개 대학을 보면 교과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전교 1, 2등짜리들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죠. 15개 대학은. 그리고 논술, 특기 이렇게 있는데 수능 정시 비율이 벌써 올해 고3부터 26.7%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20%가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시가 이미 많이 확대됐고 2022학년도에 가면 이게 3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현재 예상하는 것을 15개 대학, 15개 대학이 어디냐 하는 정도는 아시죠? 스카이 대학, 그다음에 서성한이 이게 7개, 상위 7개고 그다음에 중경외시, 그다음에 건동 홍숙 이렇게 해서 15개 대학을 우리가 세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시를 3,179명 중에서 684명, 21%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는 954명 해서 30%까지 늘어나면 한 2, 3년 사이에 270명이 늘어날 거고 연대는 이미 1,000명 이상으로 늘려놨고 고대 같은 경우에 658명에서 1,140명, 482명. 그래서 서울대와 고대가 많이 늘어나죠.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는 이미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33% 이상 뽑고 있고 그다음에 한양대, 이화여대가 또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대, 경희대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경희대도 이미 많이 늘려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22학년도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정시 수능 전형이 많이 늘어난다. 현재보다도 한 10%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입시가 좀 더 공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특목고 전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이 특목고나 자사고 이쪽을 가능한 한 줄이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서 봤을 때 정시가 늘어난다는 것은 최근 입시의 좀 불공정성이 조금 줄어들고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좋아졌다. 그리고 학생 수도 대폭 줄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제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제는 웬만한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최근 한 7, 8년간 너무 수시에 많이 당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입 제도가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결국 수시에 학생부 종합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지원을 해봤자 되지도 않고 학생부 교과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에 다 승부가 나버리니까 사실은 현행 대입 제도에서는 답이 없이 일반고 학생들은 계속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학생 수가 대폭 줄고 있다. 그리고 정시 전형이 늘어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고3들은 재수생들한테 많이 밀려가지고 가능한 한 대학을 수시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일단은 수시로 들어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뽑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는 좀 더 공정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정시의 가능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또 나중에 우리 남 소장이 이야기하겠지만은 수시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수상 기록을 한 학기에 한 개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면접의 어떤 그 문제 자체를 교과 내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수시든 정시든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많아졌다. 그런 면에서 대입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더 공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1 학생만 해당되는데 고2 학생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할 수 있으니까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2022학년도에 수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EBS 연계를 상당히 줄이겠다. 사실 EBS 연계 자체가 교육을 상당히 파행적으로 가져간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수능 난이도가 엉망이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EBS 문제를 70% 연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전에 다 알고 들어가니까 변별력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30번 문제를 선생님도 거의 다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다가 최근에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1번, 29번, 30번 이 세 문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형식의 시험에서 좀 이제 벗어나겠다. 좀 더 난이도도 정규 분포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학교 공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 교과를 더 중심으로 했을 때 제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시로 아마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EBS 연계를 축소한다는 거. 이게 난이도도 좀 더 지금보다는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이과라는 이 구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인위적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꼭 문과형 사람이 있고 이과형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이게 산업화 이후에 인간을 기능적으로 사회가 활용하다 보니까 문과, 이과를 많이 나누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 두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했을 때 훨씬 더 융합적 인재가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과, 이과 나누는 것은 우리나라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문이과 나누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에 있어서 국어하고 수학에 있어서 그 학생의 미래 진로와 연결해서
75% 문제는 공통으로 내고 25%는 학생이 필요한 걸 하나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국어 같으면 지금은 수능 문제가 한 가지 문제인데 2022학년도는 독서와 문학 부분은 공통으로 75% 출제하고 선택,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국어 문제가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어떤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약간의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난이도 차이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거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점수 차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이건 또 문제가 되겠죠. 이건 아마 표준 점수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수학이 이제 가장 크게 바뀌죠. 예전에는 문과, 수학, 이과, 수학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공통수학, 수학 1,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확률과 통계를 25% 선택하든지 아니면 미적분을 선택하든지 기하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큰 변화 없고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문과는 사탐만 2개 선택하고 이과는 과탐만 2개 선택했는데 이제는 문이과 구분이 없으니까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전부 17개 과목 중에서 알아서 2개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에 따라서 아마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과에서는 과탐 2개를 선택하는데 2를 선택하게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대학의 전형 요강이 정확하게 나와봐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대학의 전형 요강과 함께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 그거는 주요 몇 개 대학만 그럴 거고 나머지 대학은 알아서 2개 선택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게 가장 큰 변화고 그 외에 이제 학생부 대입 제공 시 수상경력 학기당 한계라든지 이거는 수시와 관련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남윤곤 소장이 뒤에서 설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입 제도가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아니죠. 우선 크게 바뀐 거는 훨씬 더 분명히 쉬워졌다. 그래서 사교육비 그렇게 많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괜히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같으면 1학기 이제 지나갔지만은 2학기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 학생부 교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으면 현대입 제도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주요 대학들에서 일정한 부분을 다 뽑고 있고 또 전국 대학을 놓고 보더라도 가장 많이 뽑는 게 학생부 교과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까지 해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몇 등 안에 든다라는 자리를 확실하게 상위 2% 안에 든다, 상위 4% 안에 든다, 상위 10% 안에 든다. 이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만 달성하면 대학 들어가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 성적이 그렇게 잘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녀봤을 때 성적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두품이 성골이 되든지 진골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6두품 되면 그때부터 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게.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들은 정말 이번 여름 방학 때 1학기 때 내 내신 성적이 내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으면 그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름 방학 때 확실히 보충해가지고 1학년 2학기 때 확실하게 내가 성골 또는 진골에 들어간다. 그 목표를 세우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같으면 이제 마지막이죠, 사실은. 2학년 2학기까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 수시 학생부 교과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학생부 관리를 해보면서 2학년 2학기 한 10월 11월쯤에 내 입시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고3 올라가서 우왕좌왕 하다가 사교육비는 왕창 쓰고, 특히 고3들 예를 들면요, 6월 모평 딱 치고 나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 안 나옵니까? 재수생하고 같이 치니까. 6월 모평 딱 치고, 아마 고3 학부형들 일부 여기 계실 건데, 와, 이런 성적 처음 받아봤다. 도저히 정시로는 답이 없다. 그래서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각종 사교육 기관들이 유혹하잖아요. 논술이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한 4, 5년 전 데이터에 의하면 5.4%밖에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논술 정원도 줄였기 때문에 10%가 안 되거든요. 그럼 10%가 안 되는 게임을 가지고 고3에 올라와서 논술로 대학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고3 가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끝나기 전에 고2는 자기 입시의 방향을 딱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고3 일부 계신데, 고3은 이미 주사위가 다 던져졌어요. 그렇죠? 이제 곧 수시 원서 쓸 거잖아요. 그런데 수시 원서에 해당 사항이 다 끝났잖아. 학생부 교과 3학년 1학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논술해가지고 쉽지 않죠. 그러면 고3을 놓고 보면 진짜 딱 할 거는, 지금부터 할 거는 수능밖에 없어요. 최저 기준을 맞추든지 수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나마 남아있는 정시를 노리든지 해야지 수시를 더 할 게 없단 말입니다. 고3은. 학생부 종합도 학생부 교과도 다 끝났고, 논술은 사실은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고3은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는 죽었다 깨어나고 수능만 해야 돼요. 오히려 고3은. 이 선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상황에서 딱 생각하면 고1은 2학기 때, 1학기 때의 시행착오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학생부 교과에 자기 위치를 분명히 끌어올려야 돼요.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고1은. 그 다음에 고2는 학생부 교과의 한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서 현행 입시에서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정해야지, 고3 6월 모평 치고 갑자기 급선회하는 친구들이, 고3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의 다 실패하고 실제로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3은 지금부터 끝까지는 수시로 대학 가려고 하더라도 최저 기준을 맞추면 내가 어느 정도 망가진 내신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수능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은 학생부 교과 전형 대학들은 3점대, 4점대 평균 점수를 가지고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고3은 할 게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수시로 가려고 해도 수능밖에 없어요. 고3은. 그리고 남아있는 정시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수능을 해야 되고, 그러면 딱 이 여름방학에 뭘 해야 될 거냐는 것은 고1, 2, 3의 답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특히 고3 어머니들은 뭔가 이게 씌여가지고 우리 애의 모든 것이 결정 나 있는데 여기에서 기적같이 뭔가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아주 테크니컬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면 좋은 대학 갑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스카이캐슬,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극히 일부분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드라마 만든 거죠. 그 현실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 오히려 고3은 정말 남은 한
4달 가까이 되는 이 기간에 수능에 올인을 하면 의외로 큰 결과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1, 2는 제가 말씀드린 그 측면만 고려를 잘 하시면 아직도 이번 여름방학이 여러분한테 희망의 시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하다가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업 메가스터디입니다. 이거 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현행 입시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느냐 하면요. 제가 결혼한 지가 33년 됐고요. 이 일을 한 지가 32년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결혼부터 먼저 했어요. 뭐 사고치서 결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는 이 일을 했는데 졸업하기 한 학기 전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늘 학생을 가르치면서 보아온 아주 중요한 이야기 2가지만 첨언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학생에 관한 이야기하고 하나는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32년간 학생을 가르쳐 보니까 공부는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모든 일이. 그래서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전자입니다. 이 냉엄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공부 유전자가 아닌데 자꾸 공부에 밀어붙이면 얘 인생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같이 오신 분들 계시는데 집에 가시지 말고 좋은데 찻집에 가서 끝나고 서로 학창 시절을 까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 새끼가 왜 이러는지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 부분 여태까지 숨기고 살았잖아요, 서로. 그죠? 정 안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생활 기록부 서로 다 떼와 가지고 까놓고 보면 명백한 답이 나와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공부를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집안은 보면 다 스카이대 출신이고 뭐 의사 변호사 다 그렇고 어떤 집안은 보면 서초 강남 다 부자 동네에 사는데 자식 새끼들은 다 관광버스 타고 멀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의 어떤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인생을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를 너무 공부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고도 압축 성장기에는 분명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고 전문가 집단, 전문직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문직들 별로 못 살아요. 대치동이 되게 못 사는 동네입니다. 진짜입니다. 대치동에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가 채 안 돼요. 상당히 대부분 다 전세고 거기 전문직들이 되게 많이 사는데 전문직들의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서 저보다 한 10년 후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변호사 이러면 옛날 변호사하고 요즘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된 친구들은 월급 200~300만 원에 다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잘 살고 못 살고의 더 결정적인 요소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능력이죠.
세상이 이제 계층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학생에 대한 부분, 제가 32년간 봐보니까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하고 상관관계가 있기는 한데 결국은 공부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놈은 딱 학원에 왔을 때 앉아있는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다르면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수업 듣는 태도나 스스로 자습할 때 노트 필기하거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유전자는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웬만큼 하면 공부를 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 학생들이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측면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을 딱 가르치면서 내린 결론이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최초로 했고요. 그걸 구체적인 단계를 이야기한 사람이 접니다. 왜? 내가 학생을 가르쳐 보니까 공부는 엉덩이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 손의 단계로 가야 돼요.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승부가 나더라고요. 요 두 가지만 딱 제대로 되면 상위 5% 안에 들어갑니다. 상위 20% 안에만 들어가도 명문대학 가는데 요 두 개만 되면 상위 5% 안에 거의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안 됐느냐?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때 엄청나게 유명한 스타 강사였거든요. 잘 모르시네. 현우진은 아시죠? 현우진은. 예? 요즘 국내 랭킹 1위. 사실 과거의 영광으로 말하면 제가 현우진보다 위였습니다. 원장님 맞죠? 예전에 저한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단군일의 최대 강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손사탐 시절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때 어마어마한 강사였고요. 근데 그거보다 또 앞에 한 10년 동안은 제가 나이 27에서 36까지 딱 10년간 무명의 강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강의를 했던 사람이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만 주로 데리고 혼자서 전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죠? 그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입시의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하고 과목에 대한 이해도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요. 그때 고3들만 딱 20명 정도 가르쳐서 걔들이 뭐 바닥에 있는 애를 상당히 끌어올리는 것이 그 당시에 저희 학원의 특징이었어요. 상당히 고액 학원을 제가 오래 했었는데 그 당시 학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은 저녁 6시 한 반 정도에 학원 오고 새벽 2시 반까지. 그런데 제가 끝낼 때 끝내는 겁니다. 보통 새벽 4시에 끝냈어요. 공부 못한 애들이니까 학교 가서는 자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학교에 가서 잘 자고 오라 그랬죠. 그 다음에 토요일,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새벽 1시.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와야 돼요.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저하고 보내야 되고 선생은 딱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마음대로 쥐어잡고 할 때죠. 그 당시에 제가 공부 못한 애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놈들은 엉덩이부터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에는 제가 이렇게도 했습니다. 학생들 딱 가르쳐보고 엉덩이 단계가 2, 3주 만에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는 2, 3주 딱 지나면 어머니, 학생, 저하고 3명이서 동의서를 썼어요. 왜냐하면 책글상에 밧줄로 묶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나가든지 이 학원을.
그렇게 했으라도 엉덩이를 붙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국은 엉덩이가 딱 되면, 이 엉덩이라는 거는 그냥 대충 앉는 게 아니라 의자하고 몸이 딱 직각으로 붙고, 그 다음에 그 딱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최소한 2시간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시간짜리 수업은 뭐 의사들한테 물으면 한 1시간 이상 꼿꼿이 앉아 있으면 척추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공부의 관점에서 보면 1시간은 안 됩니다. 2시간은 해요. 그렇게 해서 4시간, 5시간도 처음에는 제가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면 자세가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벌써 노트 필기가 달라져요. 수학 문제 푸는 어떤 그 연습장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머님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 우리 애의 연습장이나 노트가 지렁이 끼가는 게 계속 기어다닌다. 답이 없는 애예요. 제대로 앉아서 필기를 하면 아무리 필체가 나빠도 노트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바뀝니다. 이거는 분명히 바뀌어요. 이걸 보셔야 돼. 딴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학원에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 아니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를 가지고 학생의 성적이 만약에 결정된다면, 그럼 대치동 학원가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은 전부 스카이 가고 의대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공부는 좋은 선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좋은 학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좋은 학생이 되게 만드는 선생이 진짜 좋은 선생이고 좋은 학원입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메가스터디 학원을, 저희가 뭐 수업 메가스터디 같이 이렇게 가명학원도 있고 우리가 직영학원이 제가 개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3, 40개 될 겁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거든요. 최근에 저희 브랜드에서 상당히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러셀 모형이거든요. 그 러셀 모형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애들 똑바로 앉아서 공부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똑바로 앉아서 다들 공부하니까 그거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수업 메가스터디의 원장님이 여기서 13년 동안, 우리 원장님도 예전에 스타 강사했다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요. 야, 잊혀진 세대들이네. 국어에 아주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저하고 지금 한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30년까지는 한 25년쯤 되죠. 예,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학생들의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태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한다. 학원의 운영 방향을 철저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그래서 그 점에서 이번 여름 방학에 한번 변화를 가해보고 싶다면 여기 오셔서 혹독한 훈련을 한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공부를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부는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머리에 들어오면 쏙쏙 들어오는데 쏙쏙 나갑니다. 현우진의 강의를 들으면 쏙쏙 들어오겠죠. 예전에 손사탐의 강의를 들으면 정말로 쏙쏙 들어온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주일 안에 95%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진짜 하나도 안 남고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원에다가 그냥 돈 갖다 주는 건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3 손사탐 강의 시절이 한 10년 되는데요. 그 시절에 늘 했던 이야기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 강의를 듣고 성적 올라가기를 바라는 놈은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미친놈들이 줄 서고 매번 떼거리로 밀려오더라고요. 고3 올라와서 절대로 성적 올라가지 않는다. 그게 손선생 쓴소리 동영상이라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한 150만 명이 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 그 이야기를 첫 시간에 꼭 해요. 내 강의 듣고 성적 올라가기 바라는 미친놈. 고3 와서 성적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5%의 고3 혁명은 있다. 하면서 고3 혁명을 일으킨 학생의 예를 제가 들어주는데 결국은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서 머리가 제대로 되는 거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공부는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가슴으로 해야 돼요.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이 매일 아들, 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심히 해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열심히 해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 이러니까 대부분의 답이 뭔지 압니까? 짜증난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말고 짜증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 자체가 한번 한자를 써놓고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뜨거울 열자잖아요. 뜨거울 열자. 마음심자.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거죠. 뜨거운 가슴으로 공부하는 것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마음에 환희와 기쁨이 막 넘쳐나잖아요. 애들 게임할 때는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짜릿짜릿 할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쉽고 몸에도 안 좋고 인생에도 안 좋은 거는 쉽게 짜릿짜릿해져요. 그렇죠?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정말 인생에 좋은 거는 쉽게 환희와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그 앞에 반드시 엄청난 고통의 과정이 수반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진짜 열심히 되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거란 거죠. 그래서 공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엉덩이와 손으로 그 지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넘어서서 가슴에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진짜 공부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 썸머스쿨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달성해야 될 건 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은 2학기 때 성골로 진골로 점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은 내 입시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면한 고3들은 최저 기준을 확 올려버릴 수 있고 남은 100여일 좀 되는 기간 동안에 수능 점수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 어쩌면 엉덩이와 손을 이 단계를 한번 만드는 그런 여름 방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공부법은 제가 초창기에 만났던 제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응손머가 공부법이라고 요즘 이름을 붙이는데 그 학생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학생의 공부법도 아니고 손 선생의 공부법도 아니고 보니까 공자의 공부법이더라고요. 공자의 공부. 공자의 논어의 첫 페이지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첫 페이지 첫 문장이 뭐죠? 그게 이제 그래서 하기편이라고 하죠. 하기 시섭지면 불력 여로와라. 이 이야기가 요걸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맹자의 공부법을 상당히 추종하는데 맹모 삼천지교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의 일치를 세 번째 공부하는 학습 장소에 가서 맹자가 그 환경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
아닙니다. 앞에서 객이다가 세 번째 와서 정신을 차렸는지도 모르고 그때쯤 철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인과 필연성이 없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맹자는 좀 좋은 집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근데 공자는 봐보십시오. 엄청나게 태생부터 바닥이었죠. 왜냐하면 공자의 아버지가 60이었고 공자의 어머니가 16살이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자의 본명이 공구인데 이게는 뭐 속설이기는 한데 왜 공구냐? 구자가 언덕구자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어머니가 급해가 언덕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뭐 언덕 근처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공자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을 보면. 그래서 어릴 때 전혀 공부할 환경이 못 됐어요. 16살 때 처음으로 글자를 알게 됐어요. 부잣집 창고지기를 하는데 창고만 지키면 되니까 거기서 땅바닥에 이제 글자를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한 자씩 한 자씩 익힌 거예요. 그러면 16, 17 다 큰 나이에 한 자씩 배웠을 때 그 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배우고 반드시 배워야 돼. 그리고 요 갈지자는 앞에 배운 거 목적어입니다.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시습하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잘 익히면 그래서 공부는 학하고 섭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걸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좀 번역을 잘못해 줬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그래서 애들이 자꾸 공부를 때때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때때로가 아니에요. 요 시자가 가장 시적절하게 시점에 맞게 시적절하게 영어로 하면 이게 타임리 딱 타임리 스타디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오늘 공부했다. 그럼 24시간 안에 익혀야 돼. 사회탐구를 했다. 48시간 안에 익혀야 돼. 각 과목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잘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면 공부라는 게 본질이 기쁨이라는 걸 안 사람은 공자였어요. 이게 2500년도 더 된 시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적 행위인 이 공부는 본질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방학 때 수업 메가스터디 윈터스쿨의 가장 큰 최종 목표는 학생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다. 그건 뭐냐?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익혀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엉덩이와 손이 딱 잡히면 자동적으로 가슴의 단계에 간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을 못 맞춰요. 한국의 사교육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저는 보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학에 치중하고 있어요. 자꾸 좋은 선생만 찾고 앉아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거의 50대 50이 돼야 돼요. 학하고 섭하는 게 50대 50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가스터디 전 학원들은 학원의 운영의 방향을 철저히 저기다 맞춰놓고 있어요. 학하고 습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와서 강의만 덜렁 듣게 들어가고 하는 거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섭이라는 게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섭이라는 한자의 어원을 한번 보면요. 한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날개 우자죠. 그리고 요 밑에는 흰백자죠. 이게 새가 어린 새가 창공을 나는 과정이 습입니다. 어미새가 알을 깨고 부화를 하면 이제 새끼 새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미새가 먹이를 입에다 쪼아 넣어주죠. 그래서 이 아기 새가 조금씩 커지면 약간 털이 한두 개 날개가 돋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새가 아기 새를 데리고 창공을 확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 퍼들하다가 자유낙하로 떨어져서 땅바닥에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미새가 더 빨리 내려가서 다 낚아채죠. 그러면 창공을 나는 첫 경험이 새끼새는 죽을 뻔한 거죠. 공부의 첫 경험이 죽을 뻔해야 돼요. 수업 메가스터디 첫 시간에 와, 이 학원 다니다 난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개 같은 데가 다 있냐? 이런 느낌을 줘야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초창기 그 앞에 무명의 10년 시절의 이야기를 한 개만 더 해드릴게요. 두 번째 해에 내가 한 건데, 여름 방학 때 88년도에 딱 한 겁니다. 고3 10명을 딱 데리고, 그때는 아직 학원도 제가 만들기 전에 그룹 가야 할 때인데 10명 학생 중에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고속터미널 앞에 한신 아파트에 검사하시는 분 집이 제일 커. 한 50몇 평 아파트야. 한신 아파트인데.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제안을 했어. 그리고 나머지 어머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9박 10일간 지옥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저를 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든 MBC 프로 옛날에 하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걸 재연을 하기도 했는데 9박 10일간 지옥 훈련을 하겠는데 그 학생 이름이 안모양인데 이 집이 제일 큰 것 같으니까 어머니는 집만 제공해 주시고 9박 10일 동안 식구들은 뭐 해외여행을 가든 어디 다 나가십시오. 제가 28살 때니까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나머지 9명 어머니는 하루씩 와서 새끼밥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10일 동안 여기서 지옥 훈련합니다. 나도 그렇고 학생 10명도 그렇고 아무도 집에 안 갑니다. 그래서 첫날 입소식을 어떻게 했냐면요. 입소식을 죽여버렸어요. 딱 10명 데리고 1시간 동안 정말 유격 훈련하는 거 있죠. 군에 가면 PT 체조에 온갖 땀을 완전히 빼고 그 다음에 전부 샤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레모니를 하나 했는데 뭘 했냐면 학생 10명과 저까지 11명의 신발을 욕조에 다 빠뜨렸어요. 우리는 10일간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해봤어요. 하루에 암기 과목을 한 과목씩 끝냈어요. 불가능할 것 같죠? 지옥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일을 딱 지나고 나니까요. 학생들의 눈빛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그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던 성적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잘하는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학뿐만 아니라 섭을 해보자. 그 섭은 아기새가 어미새에 잡혀서 창공을 날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낚아챈 어머니의 그 죽을 뻔한 순간 그 경험을 두세 번 딱 하고 나면 아기새도 날개에 근육이 확 돋을 거 아닙니까? 네다섯 번째 다시 창공에 가서 어미새가 아기새를 던져버렸을 때 자유낙하하다가 다시 솟구쳐 오르는 거죠. 아기새도. 그래서 진짜 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섭이에요. 학하고 섭하는.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해보니까 공부가 기쁨이더라고요. 이게 서머스쿨이고 메가스터디가 지향하는 진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학생을 32년간 가르치면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부탁드릴 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에 서로 지나간 시간들을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서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부가 진짜 가슴을 열고 하나가 되었을 때 자녀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지 대부분은 나는 쎄 빠지게 벌어가지고 니 줬는데 니는 도대체 뭐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돈 쓰고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각박하고 너무나 바쁘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될 건데요. 어쩌면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자녀를 놓고 가정이 한 단계 더 화해하고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면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것도 참 행운이 될 수 있고 또 수원 메가스터디와 함께 썸머스쿨 한 달을 보내는 것이 어쩌면 엄청난 학생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큰 화해와 행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강연해 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행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전에 제가 고등학생 1, 2학년 방학 프로그램 안내를 해드렸고요. 남윤근 소장님 강연 이후에 고3 부모님들은 행사장 바로 옆 D2 강의실에서 고3 별도 프로그램 안내가 있을 예정이오니 남 소장님 강연 후에 잠시만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주제 수시 필승 전략 이렇게 세워라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 남윤곤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